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웹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으로 기업 부문 건설업 그리고 금융 부문 캐피탈 업종 발표가 있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의가 있으실 경우 하단의 Q&A 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신용보강 A2Z, PF 우발 채무의 실질적 리스크 범위에 대한 KR의 견해라는 주제로 평가일실 김현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에서 건설업 신용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 책임연구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웹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설업 세미나 주제는 PF 우발 채무의 실질적 리스크 범위에 대한 KR의 견해입니다. 최근 시장의 PF 우발 채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PF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특히 PF와 관련하여 건설업계는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들의 신용보강이 실제 재무 리스크로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생긴 시행사들이 도산하면서 시행사에 제공한 신용보강의 여파가 건설사에 미쳤고 당시 벽상건설, 극동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40위권의 중견 건설사들 중 상당수가 이로 인해 도산하였습니다. 건설사 PF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정리하면 대략 그림과 같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주택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PF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PF 구조상 금융기관 매입 약정 등을 통해 시공사만이 부담했던 신용보강 리스크를 금융기관으로 분산시키기도 했지만 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는 100%에 가까운 우수한 분양률로 PF 상환 재원인 분양대금 회수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건설업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PF 대출 시장의 환경도 녹록지 않은 듯합니다. 이에 건설업의 개별 프로젝트의 수익성, PF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사업 단계, 지역별 분포 등 기본적인 기준들 몇 가지를 통해 건설업 및 개별 건설사들의 실질적인 우발 채무 리스크를 측정하고 재무 환축력 대비 리스크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는 모니터링 대상 PF 우발 채무의 범위를 기존의 연대보증 채무인수에서 자금보충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단 좌측에 지난 2018년 말과 올해 6월 말 기준 연대보증 규모를 보면 연대보증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시계열을 더 길게 해서 보더라도 PF에 대한 시공사 연대보증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2011년 IFRS 도입으로 시공사 신용보강이 감소하고 자본시장법 제정 등 제도 변화로 증권사 신용보강 구조가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금보충 책임준공 등 변형된 신용보강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전체 PF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를 지는 연대보증 대비 부족 자금에 대한 보충 의무만을 이행하는 자금보충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표에서 보시듯 자금보충 역시 건설사가 제공하는 신용보강 규모가 사전적으로 PF 대출의 원리금 수준으로 확정되고 시행사의 신용위험에 따른 현실화 가능성 등이 실질적으로는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2018년을 전후로 해서 건설사 PF와 관련하여 책임준공 자금 보충 등 변형된 신용보강에 대해 충분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이에 KR은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니터링 우발 채무 대상에 연대보증, 채무인수뿐 아니라 자금 보충 역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신용보강의 범위에서 책임준공은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책임준공의 경우 시행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면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자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나 연대보증 등 상기 신용보강 방식과는 달리 착공이 되어야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착공이 되었다는 것은 토지비 조달, 인허가 여부 등 착공 전 단계의 리스크가 일정 수준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책임준공에서의 이론적 최대 손실 범위는 시공비로 제한되고 공사기간에 걸쳐 자금 소요가 안분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책임준공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PF 우발 채무 측정 시 정비사업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신용보강 리스크 측정의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재원은 수분양자가 지불하는 분양대금이며 이에 따라 신용보강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분양률 제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분양률, 즉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관련한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먼저 사업 유형입니다. 주택사업 유형에 따라 PF 신용보강에 따른 건설사 익스포저가 달라지는데 좌측 차트에서 보시듯 통상 도급사업 대비 정비사업의 리스크를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급사업은 가장 일반적인 주택사업 진행 방식으로 시행사가 사업 주체로서 총 사업비를 조달하고 건설사는 도급 계약에 따라 시공을 하게 됩니다. 시행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건설사가 시행사의 사업비를 대여하고 PF 보증을 제공한다면 건설사의 익스포저는 사실상 자체 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정비사업은 사업 주체인 조합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조합원 분담금도 유입되기 때문에 분양대금에 대한 의존도가 도급사업 대비 낮습니다. 노출된 익스포저는 공사비 및 사업비 일부로 도급사업 대비 미분양으로 인한 위험 수준이 확연히 낮아지면서 저희는 건설사의 우발채무 산정에 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PF 신용 보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들의 지역 분포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 기준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사업은 분양수익이 총 사업비를 하회할 때 리스크가 확대됩니다. 분양수익 축소는 통상 미분양과 미입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 상태이거나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위험지역은 경주, 대구, 대전, 세종, 인천, 포항입니다. 이러한 위험지역의 주택가격은 다른 지역 대비 높은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고 대구, 경북 등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 인천, 대구 등은 향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공급 증가가 예정되어 있어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용도, 사업 단계, 만기 구조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통상 선분양 방식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할 매각이 용이한 주택사업은 비주택 대비 위험성이 낮으며 착공 사업의 경우 토지 확보나 인허가 등 사업 전 단계의 위험이 일정 수준 제거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 현금 흐름과 매칭되지 않는 유동화 증권의 차환 리스크를 보기 위해 만기 구조의 분산 및 장기화 여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기준들을 토대로 등급군별 PF 우발 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정비사업 포함 PF 관련 신용보강 규모는 총 28조 3천억 원입니다. KR의 유효 등급을 보유한 22개사 건설사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중 A급의 우발 채무 비중이 16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신용보강은 약 9조 8천억 원으로 전체 PF 신용보강 규모에서 35%를 차지합니다. 우측 차트에서 보시듯 신용도가 우수할수록 정비사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로 실지는 않았지만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등급군에서 상대적으로 주택 경기가 양호한 서울 및 경기 지역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 지역 내 분양률은 100%를 나타냈습니다. 정비사업 내 위험지역 비중은 AA급과 A급 모두 20%를 상회하고 주로 대구, 대전, 인천의 프로젝트가 집중되어 있으나 그중 60%가량이 분양률 100%에 수렴하고 있어 관련 우발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위험지역 정비사업의 분양 리스크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제외할 경우에 2022년 6월 말 기준 분석 대상 회사들의 PF 관련 연대보증, 자금보충, 채무인수의 합산 규모는 총 18조 4천억 원으로 약 10조 원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좌측의 하단 차트에서 보시듯이 등급군별로는 AA급이 2조 5천억, A급이 12조 5천억, BBB급이 3조 4천억 원으로 A급군의 우발채무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서 신용보강 유형별로 살펴보면 AA급에서는 연대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A급과 BBB급에서는 자금보증 제공 규모가 연대보증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좌측 상단 차트 사업 단계별 분포에서는 AA급 업체들의 미착공 사업 비중이 88.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최근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미착공 사업이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양호한 서울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A급에서 BBB급으로 갈수록 미착공 사업의 비중이 축소되는데 이는 신규 수주 규모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나 시공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신용등급군일수록 최근까지도 신규 수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나 중형사로 갈수록 2021년 신규 수주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미착공 사업 비중의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지역별 분포를 보시면 브랜드 인지도가 우수한 AA급의 경우 주택 경기가 가장 양호한 서울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신용도가 낮아질수록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천과 경기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인천 경기로 일컬어지는 수도권 지역을 분양 경기가 양호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대로 인천의 경우 세대수 대비 공급 증가율, 주택가격 등을 고려할 때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뒤에서 나올 조정후발 채무의 지역별 분포에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재분류해 볼 예정입니다. 건물 용도별로는 전 등급군에서 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70% 내외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주택 경기 호황으로 사업 성과가 우수한 주거용 포트폴리오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측 하단 보시면 유동화증권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단기화된 프로젝트 비중이 A급에서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A급에서 6개월 이내 만기 도래하는 프로젝트 중 60%가량이 미착공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프로젝트의 착공 여부, 해당 PF 유동화의 차환 여부, 본 PF로의 전환 여부 등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보다 보면 전반적으로 AA급이나 트리플 B급보다 A급의 우발 채무 구성이 상대적으로 리스크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플 B급은 신용등급상의 한계로 우발 채무 제공 규모의 일정 수준의 허들이 존재하고 AA급은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을 충분하게 갖춘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보강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한 신용등급을 보유한 A급 회사들은 사업 확대나 등급 제고 등을 위하여 다른 등급군들 대비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수주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우발 채무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발 채무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보기 위해서는 개별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 사업성 등 세부 요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사업 단계, 분양률, 유동성 등으로 나누어 우발 채무의 실질적 리스크를 반영한 조정 우발 채무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사업 단계는 착공 전 사업과 착공 후 사업으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사업성과 관련하여 분양 현장들의 분양 실적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구분하였는데 2019년에서 2022년 상반기 전국 평균 초기 분양률은 91.6% 수준으로 이를 반영해서 가중치 상단을 90%로 설정하고 분양률 90%와 50% 구간에서 가중치를 달리하였습니다. 분양 전 프로젝트의 경우 가중치를 0.6으로 설정했지만 위험 지역의 분양 전 물량은 가중치를 1로 설정하였습니다. 유동성형 가중치는 PF 대출 만기를 기준으로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1년 초과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조정 후발 채무를 산출한 결과 그 규모는 조정 전 18조 4천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인 5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보시듯이 A급과 트리플 B급에서는 자금 보충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정 전 우발 채무 대비 확대되었는데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대비 상대적으로 만기가 단기이거나 미착공인 프로젝트들에 제공된 자금 보충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와 같이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에 국한하여 우발채무 리스크를 측정할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사업 단계별로는 전 등급군에서 미착공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통상 시공사의 신용보강은 본 PF 단계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대부분의 주택 프로젝트 분양률이 100%에 이르는 등 사업 성과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제거되었고 이에 힘입어 자본을 확충한 건설사들은 브릿지론 신용보강을 통해 공격적인 수주 및 시공이익 확대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착공 전 브릿지론에 제공한 신용보강의 경우 본 PF로의 차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금융비용 및 공사비가 상승하고 미분양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해당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사업 추진 동력이 낮아지면서 본 PF로의 전환이 여의치 않게 되어서 브릿지론으로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사업을 연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전 등급군에서 광역시 비중이 조정 전 우발 채무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부동산 경기가 호황인 시점에서는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 등 단편적인 분류만으로도 분양 성과 및 PF 차환 리스크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기로 접어들수록 개별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대한 보수적 접근을 통해 유동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사업 리스크는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향후에는 광역시나 광역도와 같은 구분보다는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조정 우발 채무를 적용할 경우 전 등급군에서 조정 전 대비 위험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이나 대구를 중심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착공 여부, 분양 성과 등에 대해 업체별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조정 후발 채무 기준 주거용 프로젝트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비주거 프로젝트의 비중은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기존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규제 강도가 낮은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호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분석 대상 비주거 프로젝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기 구조가 장기이면서 우측 상단에서 보시듯이 상업시설의 수요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에 분포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는 등 사업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우발 채무의 만기 구조는 조정 전 대비 단기화되었습니다. 더블A급 업체들의 경우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프로젝트가 전체의 55.5%, A급은 전체의 52.9% 수준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현 시점에서 장기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단기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만기 구조는 더욱 단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별 우발 채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업체별 PF 우발 채무 리스크 수준이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 변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PF 우발 채무 리스크 수준은 신용도에 반영되고 있으나 개별 업체의 신용등급은 이러한 리스크 이외에도 사업 능력이나 재무 환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용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한 가지로서 PF 우발 채무의 관점의 하나여서 해당 업체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위아래 차트 두 개가 PF 규모가 큰 업체들 위주의 현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별 우발 채무 현황을 보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신용 보강이 증가하고 만기 구조가 단기화된 업체들 위주로 우발 채무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 우발 채무에서도 미착공 사업이 많거나 만기 구조가 단기화될수록 우발 채무의 조정 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좌측 상단에서 보시듯 PF 우발 채무 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롯데건설입니다. 롯데건설은 특히 조정 전 자금 보충 약정 규모가 4조 3천억 원으로 여타 건설업체들 대비 큰 수준인데 이는 다수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이익 확대를 위해서 브릿지론 신용보강 등으로 자금 보충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착공 사업 비중이 큰 관계로 가중치를 감안한 좌측 하단 조정 우발 채무에서도 역시 분석 대상 업체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롯데건설은 브릿지론 관련 신용 보강의 경우 토지 확보가 95% 이상 확보된 건에 한하여 자금 보충을 제공하고 있고 22년 6월 말 4조 3천억 원 규모의 전체 자금 보충에 대하여서 7조 8천억 규모의 우선수익권 담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및 투자 부동산 등을 통한 재무 융통성이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만기 구조가 단기화된 브릿지론 유동화는 일시의 유동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영건설의 경우 우발 채무 합산 규모는 2조 3천억 원으로 롯데건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조정 우발 채무 규모는 3,500억 원대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증권사 신용보강을 통해 차환 리스크를 축소하며 기존 우발 채무의 78%가 만기가 1년 이후로 설정되어 만기 구조가 장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연초 광주 하정사고 이후에 분양대금 유입이나 분양 가능 사업지에 대한 대여 전환 등을 통해서 PF 우발 채무 규모를 축소하고 만기 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금 보충 규모가 큰 사업지들 대부분은 분양률이 100%이거나 착공 사업들로 이루어져서 PF 우발 채무 규모는 조정 전 약 2조 원 수준에서 조정 후 4,20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 관련 이슈 등으로 경쟁사들 대비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한적인 가운데
신용보각을 제공한 PF 유동화증권 상당수의 만기 구조가 단기화되어 있어서 유동화증권들의 차환 여부에 대해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GS건설과 대우건설은 조정 전 대비 조정 우발 채무 규모가 경쟁사들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GS건설은 위험지역 분포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발 채무의 58.3%가 6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등 만기 구조가 단기화되어 있고, 대우건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미착공 사업 비중이 높고 규모가 큰 대전 도안 프로젝트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만기 구조도 단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두 업체 모두 조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후발 채무를 감안한 조정 부채 비율을 재산정해 보았습니다. 상단 차트에서 보시듯 대부분의 업체들은 실질적인 우발 채무 리스크를 감안해도 그에 따른 부채 비율 변동폭이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주택 호황기를 거치면서 건설사들 전반의 재무 안축력이 과거 대비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롯데건설의 경우 절대적인 PF 규모는 여타 업체 대비 높은 수준이나 조정 후발 채무 규모를 감안한 부채 비율은 200% 후반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중의 매입 채무 결제 등으로 운전자본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건설업 특성상 결산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이보다 더 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형건설은 만기 구조가 장기화되어 있고 우발 채무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의 분양률도 양호한 수준이나 재무 구조를 감안 시 PF 우발 채무 규모가 과중한 수준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이 448.5%, 조정 PF 우발 채무를 포함한 조정 부채 비율도 49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론글로벌은 부채 비율 및 조정 부채 비율의 차이가 높게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과소한 자본 대비 조정 우발 채무 규모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PF 우발 채무를 감안한 부채 비율뿐 아니라 개별 업체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 차트를 보시면 업체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상당수의 업체들이 총차입금 대비 일정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PF 우발 채무의 차환 리스크에도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한 PF 우발 채무 리스크를 보는 기준들로 살펴본 업체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공 기준으로 미착공 비중이 70% 이상인 업체들, 지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 비중이 40%를 하회하고 위험지역이 다수 분포한 광역시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들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물 용도에서는 비주거 프로젝트 비중이 30% 이상을 기록하는 회사들, 만기 구조별로는 6개월 이내 만기 도래 프로젝트 비중이 80% 이상인 업체들입니다. 이러한 분류와 더불어 앞서 살펴봤던 PF 우발 채무의 규모들을 종합해서 볼 때 롯데건설, 코론글로벌, 태형건설 등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건설의 경우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며 상당수가 미착공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기 구조가 단기화되어 있습니다. 코론글로벌은 위험지역 분포 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신용보강 제공 규모가 큰 단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형건설은 만기 구조가 장기화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착공 및 비주거용 건물 비중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신용도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PF 우발 채무 리스크와 더불어 신규 수주, 수익성 등 해당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 및 기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정 우발 채무 규모를 통해 부채 비율 등을 살펴본 결과 주택 호황기를 지나며 확충한 자기자본, 신용 보강 형태의 다양화 등을 토대로 건설사들의 PF 우발 채무에 따른 재무부담 변동폭은 시장 우려 대비 크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설사 우발 채무에 있어 이러한 분석적 관점을 뛰어넘는 리스크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오거나 금융시장 경색 국면이 올 경우에 건설사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정 이벤트만으로도 우발 채무의 차환 위험이 해당 건설사의 전체 프로젝트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모니터링 대상 우발 채무 범위를 확대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KR은 향후 개별 업체 평가 시에 연대보증에만 국한하여 유동화증권의 형태만을 분류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을 포함한 PF 우발 채무의 착공 여부와 지역별 분포, 만기 구조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담을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금 저희 한국기업평가 홈페이지에 이슈 레포트 형태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레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